맥스웰 방정식은 4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개와 자개는 회전을 유지하면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정식은 가우스의 발산 정리로서요. 첫 번째 것은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분의 로다. 전개가 발산하면 퍼져나간다. 이것을 나타내는 공식이고요. 이 다이버전스 E 전개 발산에 대해서는 후에 무선 전시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발산 정지는 자개에 대한 발산 정지입니다. 다이버전스 B는 제로. 자개는 발산하지 않는다. 자개는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한다. 고로 발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돈다는 뜻이죠. 세 번째 거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자개를 미분하면 전개가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기호는 렌치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거, 컬 B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 거 J는요,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자개는 회전한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암페어의 법칙, 암페어 오른손 법칙. 전개를 미분하면 자개를 회전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계속 설명이 진행될 것입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나타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전류와 자기장은 직각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것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발표될 때는 전자가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 방향은 당시 정의된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전류 방향을 정의를 했었는데, 전자를 발견할 때 톰슨은 전자는 양의 단자로 향해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흐르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 같지만은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등장한 이후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제어하는 소자인데 이게 그때만 해도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규모 집단들이 자신들의 전류 방향을 기존의 앙페어의 전류 방향과 전자의 흐름으로 구분돼서 제품들이 생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완제품이 됐을 때 배터리 방향이 극성히 반대가 됩니다. 배터리 극성이 반대가 되는 경우, 배터리를 반대로 연결하는 경우에 따라서 폭발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1980년대에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앙페어가 정의한 전류의 방향을 컨벤셔널 커런트라고 하고 전자의 이동을 일렉트론 플로우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즉, 컨벤셔널 커런트하고 일렉트론 플로우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일렉트론 플로우는 마이너스 전류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암페어가 전류의 방향을 지금의 방향과 반대로 정의를 했다면은 보의 원자 모양은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음전하를 가진 원자핵 주위를 양전하를 가진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암페의 법칙에 의해서 정의된 원자핵은
양전하를 가진 원자핵 주위를 음전하가 가진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 양전하, 음전하는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정의대로 따른 것이고, 모든 양과 음의 기준은 이때 암페어가 정의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전기자기액이 쓰여졌고, 양과 음도 거기에 맞춰서 쓰여진 것입니다. 또 자기장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성질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갈바노미터, 전류 스위칭 소자인 릴레이, 일정 회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DC 모터의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스위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위칭은 전기 회로의 온오프 상태를 전환하는 기술로 삼성전자에서 정의한 반도체란 증폭과 스위칭에 사용되는 소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위칭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스위칭 소자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 가정에 쓰이고 있는 일반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파워 모스 FET, IGBT, 트랜지스터, 계전기, 각종 센서 등이 스위칭 소자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트랜지스터겠죠.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기능을 고집적해서 엄청난 스위칭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적회로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파워 모스 FT가 있고 계전기가 있습니다. 집적회로는요, 저전력 소자가 돼서 고전류 소자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제어를 시켜놓게 되면 트랜지스터가 타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퍼가 필요한데 그 버퍼로 쓰이는 것이 계전기하고 파워 모스 FT입니다. 계전기는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탁기의 모터를 돌린다든지 식기세척기의 모터를 돌린다든지 에어컨의 컴프레서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집적회로에서 나온 시그널에 따라서 계전기를 온, 오프 시키면서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전기의 단점은 좀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노이즈가 발생하면 안 되는 통신 장비들, 이런 데에서는 계전기가 아닌 파워모스 F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워모스 FT는 가격은 고가이긴 하지만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고가의 통신 장비라든지 노이즈에 상당히 민감한 장비에는 파워모스 FT를 쓰고 있고요. 파워모스 FT의 단점은요, 고전압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고전압에서. 그래서 IGBT는 고전류, 고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자입니다. 이것도 스위칭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센서들은 대부분 스위칭으로 동작을 해요. 온 또는 오프 상태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증폭에 사용되는 소자는요, 트랜지스터하고 진공관 밖에 없습니다. 진공관은 아직 일부 오디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공관의 특성은 음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기 아주 편안한 음악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급 음악 매니어들은 진공관 래퍼를 사용하고 있죠. 저도 지금 진공관 래퍼를 하다가 포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진공관 래퍼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진공관 래퍼로 음악을 듣게 되면은요, 음악이 완전히 취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암페의 오른손 법칙,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하는 성질로 계전기와 DC 모터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유선정신에 그대로 응용됩니다. 1940년대 40마일을 상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선정신에 사용할 때 이 계전기와 DC 모터로 설치했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유선 케이블들의 해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고요.
우리 조선에는 고종 때 영국군이 들어와서 한반도와 중국 간 해저 케이블을 설치한 역사가 있습니다. 갈바로미터는 무빙 코일이라고 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측정 장치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연구 자석이 안에 설정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연구 자석과 코일에서 발생하는 반발력에 의해서 바늘이 움직여서 측정하는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로 요즘도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파라데이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의 흐름을 유도한다는 전자기 유도를 실험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발전기, 변압기 등에 응용되어 전기 생산 전송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다 마이클 파라다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자기 유도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겠지요. 상당히 인류 역사상 상당히 위대한 발견입니다. 또한 패러데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 체인처럼 전자기파가 진행하며 빛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파라데이는 예를 들어서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가 진행되고 빛도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주장했고요. 이런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과학적, 수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죠.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전자기파가 체인처럼 진행한다는 것이 전기자기가 교과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맥스웰은 앙페르의 법칙과 전기작용과 자기장에 관한 패러데이 주장을 수학적으로 정리하여 맥스웰 방정식으로 1865년에 발표했습니다. 1865년에는 그때까지 전자가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에 대해서 파인만은 19세기 역사를 기록할 때 맥스웰 방정식만을 기술할 것이다 라고 극찬했고요. 파인만이 평가한 맥스웰은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학자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방정식이라 그런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은 맥스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치오 카쿠는 물리학자는 대학원에 진학하면 맥스웰 방정식을 암기해야만 하고 이 방정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맥스웰 방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맥스웰 방정식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프레이 시리즈, 델타 함수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과학을 이해한다든지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든지 우주를 이해한다든지 상당히 경이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맥스웰 방정식을 인류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더 많은 해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과학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눈다면 상권의 마지막은 맥스웰 방정식이고 하권의 첫 번째는 진공을 응용한 백열전구, 막스 플랑크의 양자이론, 헤르츠 전자기파 실험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는요, 오늘날 IT를 이끄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해를 언급을 한 것이고, 제가 이 과정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백열전구, 양자이론, 전자기파 실험. 아마 전자기파 실험은 이번으로 끝이 나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맥스웰 방정식에 다시 들어갑니다. 맥스웰 방정식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상당히 열심히 공부한 분야입니다. 미치오 카쿠가 얘기했다시피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인데 알 듯 하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외워버렸죠. 근데 그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최종적으로는 외우는 것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종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맥스웰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는 전개와 자개가 회전하면서 진행합니다. 회전하면서 진행한다. 그러면 한 회전에 걸리는 시간이 주기 t입니다. 한 회전에 걸리는 시간. 원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이 t고요. 1회전 동안 진행한 거리가 파장입니다. 1회전 동안 진행한 거리가 파장이고 회전하면서 진행하니까 1회전하는 각도는 360도. 반지름이 1일 때 원주의 길이는 2파이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경우 회전거리는 2파이가 됩니다. 이때 회전거리를 주기로 나누게 되면은 주기 역수가 주파수가 되죠. 2파이 f가 되고 이를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오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게 여러분들이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설명을 하면은 설명을 들을 때는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것은 오메가 2파이 f만 남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 2파이 f라고 외워두면 가장 편합니다. 예,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그 설명 한 번 정도 해드릴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각속도인데요. 각속도는 회전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RPM이라는 단어가 있죠. 분당 몇 번 회전하느냐. 그러면은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f가 클수록 회전을 빨리 한다는 얘기죠. 오메가가 클수록.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각속도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원사이클이 t고 원사이클 동안 진행한 거리가 파장. 1회전은 360도, 오메가는 2파이 f. 네,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사인 웨이브를 스코프상에서 측정한 건데요. 진폭이 5V이고 주파수가 1MHz인 사인 웨이브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정지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빛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형을 정지 상태로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볼테이지 전압 간격이 한 칸당 1V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진폭이 5V입니다. 실무에서 측정할 때는요, 피크 투 피크를 읽습니다. 그러면 진폭이 5인 경우는 피크 투 피크는 10V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는요, X축을 한 칸 0.5V가 돼요. 그러면 하나, 둘. 한 주기는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것이죠. 주파수는 1 나누기 1 마이크로세컨드 해서 1메가헤르츠가 되는 것이고, 자,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입니다. 우리가 주기나 파장을 측정할 때는요, 피크 값에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중간 포인트에서 읽는 것은 부정확해요. 그래서 피크 값에서의 시간과 피크 값에서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파장은 30만 킬로미터 나누기 1메가헤르츠에서 300m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00m가 되는 겁니다. 파장이 300m, 인사인 웨이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회전하면서 진행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회전하듯이 회전하면서 진행합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인 웨이브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고요. 이건 용수철이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앞 정면에서 볼 때 비슷하다는 것을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상 여기에 플래시 반사 빛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이걸 늘려보겠습니다. 늘려보고 얘도 같이 늘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용수철이 회전한다. 전자기파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진행할 때 피크치 이 그림을 정면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사인 웨이브입니다. 전자기파가 회전하면서 진행할 때 정면에서 바라본 것이 사인 웨이브고요. 위에서 바라본 것이 코사인 웨이브입니다. 위에서 바라볼 때는 이 부분이 피크치가 되겠죠. 이 부분이 피크치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것이 코사인 웨이브, 정면에서 바라본 것이 사인 웨이브입니다. 그러면 사인 웨이브하고 코사인 웨이브하고는 약간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사인 웨이브하고 사인 웨이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도거든요. 여기까지 18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입니다. 사인 웨이브하고 코사인 웨이브는 90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인 웨이브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코사인 웨이브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각각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인 웨이브하고 코사인 웨이브하고 90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의 평면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평면상에 나타낸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사인 웨이브가 전개에 해당하고요. 코사인 웨이브가 자개에 해당합니다. 코사인 웨이브하고 전개하고 자개에는 90도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X축으로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기파 방정식을 보면은 이 그램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전개고 이게 자개지 않습니까? 이 자개는요. 이 전개의 방향을 90도를 꺾었을 때 이 전개와 자개가 90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두 개의 2차원 평면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개는 여기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개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이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게 90도 차이를 여기서 가지고 있죠. 90도. 전자기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아까처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파형을 갖다가 두 개의 평면을 나타내느냐, 하나의 평면을 나타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3차원 공간으로 보이실 텐데요. 3차원 공간이 아니고 두 개의 2차원 평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전개와 자개가 회전하면서 진행한다. 그러면 전개하고 자개가 회전하는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전개가 이거는 서로가 선이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꽈배기처럼 꼬여서 나가는 건데요. 전개가 진행할 때 자개는 90도 방향으로 90도 차이를 보이면서 꼬여 나가면서 진행한다. 이게 X축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전개와 자개는 이렇게 트위스트 된 상태로 진행합니다.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 맥스웰 방정식은 미분으로 나타내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상수를 미분하면 제로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x는 제로다. 코사인 x 더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도 제로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서 맥스웰 방정식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즉 이건 사인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코사인 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는 90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하고 마이너스 코사인을 비교해도 90도 차이가 납니다.
사인하고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사인하고 마이너스 사인하고 합치게 되면은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되겠죠. 사인 함수를 0.5를 기준으로 접은 상태가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자중첩이라고 합니다. 양자중첩. 양자중첩. 양자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큐비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사인과 마이너스 사인.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제로가 됩니다. 전자기파는 이게 지금 전자기파의 전개성분이고 자개성분이거든요. 전개성분도 제로, 자개성분도 제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합쳐볼게요. 네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사인입니다. 노란색이 사인,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각각 사인부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다시 사인. 360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얘는 서로 간에 얽혀서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두 이것은 양자중첩 상태죠. 얘하고 양자중첩,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코사인도 양자중첩. 전체적인 에너지는 제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기파는 지금 하나의 2차원 평면에 표현할 수 있는 맥스웰 방정식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여기 마이너스 기호를 무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을 무시한 상태였고요. 다시 그러면 렌츠의 법칙을 포함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개를 미분하면 자개를 미분하려기 전에 마이너스 자개를 미분하면 다시 전개가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전개를 미분하면은 자개가 됩니다. 자개를 미분하기 전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자개를 미분하면은 다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렌츠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사인.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전개와 자개가 90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측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비례속도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전개와 자개가 90도 방향으로 나타낸다. 얘는 처음부터 렌츠의 법칙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자기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자기파는 상호작용 이전에는 양자중첩으로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전자기파를 직접 우리가 전자기파를 측정 관측하는 그 순간에 렌츠의 법칙으로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됩니다. 렌츠의 법칙은 양자중첩의 붕괴 현상으로 우주는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기파를 다룰 때 렌츠의 법칙을 처음부터 적용을 했는데 처음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 측정 또는 상호작용하는 순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은 측정, 관측 또는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결정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렌츠의 법칙으로 전자기파는 양자중첩 상태. 우리가 관측, 측정하는 그 순간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양자중첩으로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붕괴되는 것이 전자기파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리학계가 아직까지 논문이라든지 어떤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초로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이 언급되고 이것이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위대한 물리학적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